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 추이를 이어가는 가운데 신규 환자가 5,000명대로 내려와 지난해 6월 이후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89명으로 95일 만에 200명대로 줄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다시 감염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9개월로 반년 만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추가 접종 효과와 함께 감염으로 얻은 기초 면역이 누적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첫 중국인 단체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20개 나라에 대한 단체 관광이 허용됐는데 한국과 일본, 미국은 제외됐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우주 비행 기간을 지금보다 3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차세대 로켓 엔진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 분열을 이용해서 로켓의 추력을 얻는 핵 추진 엔진으로 유인 화성 탐사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지만 사막보다 더 건조한 극한의 땅 남극 대륙에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있습니다. 극지대 연구가가 아닌 천체 전문가들이 멀고 춥고 외로운 땅 남극을 찾는 이유를 전문가에게 자세히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추이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5,000명대의 신규 환자가 나와 지난해 6월 27일 이후 32주 만에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감소와 함께 위중증 환자도 289명으로 줄어 지난해 11월 3일 이후 95일 만에 2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사망자는 1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3,614명을 기록했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코로나19 개량 백신은 각종 변이에 효과가 있고 부작용은 기존 백신보다 크게 적다며 고위험군의 적극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정 단장은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 고위험군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은 개량 백신 접종이 유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개량 백신 접종 시 다양한 합의 변이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최근 계속 발표되고 있고 이상 사례 신고율은 기존 백신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상 개량 백신 접종률은 35.1%로 여전히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고위험군은 적극적으로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재감염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반년 만에 5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코로나19 재감염 평균 소요 기간은 약 9개월로 지난해 7월에 5개월보다 4개월 길어졌습니다. 이는 백신 추가 접종과 감염으로 얻은 기초 면역이 누적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에 최초 감염된 날부터 재감염된 날까지 평균 소요 기간을 산출하면 면역 지속 기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면역 유지 기간이 길어진다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1년에 한두 번만 맞아도 감염과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어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단체 여행이 한국과 미국, 일본을 제외한 20개 나라를 대상으로 재개됐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023년 첫 해외여행은 6일부터 상하이에서 태국 푸켓으로 가는 5박 6일간의 단체 여행이라고 소개하면서 상품 출시 첫날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해외 단체 여행이 가능한 나라 20개국을 발표할 때 한국과 미국, 일본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치는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와 그에 따른 비자 제한 조치 등을 놓고 갈등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아와 중증, 뇌혈관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에는 의료 사고에 대한 처벌 완화를 검토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계는 의사들의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지만 환자의 피해 구제를 더 어렵게 한다는 시각도 있어서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인천의 상급 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이 한때 소아청소년 입원 진료를 중단할 정도로 소아청소년과의 의사 인력난은 심각합니다.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충원율은 2019년부터 100% 아래로 떨어져 지난해에는 28%까지 급감했습니다.
의료계는 원인 중 하나로 지난 2018년 발생한 이대 목동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 사망 사고를 꼽습니다. 당시 의료진 과실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담당 교수 등 의료진이 구속되는 사건 이후 젊은 의사들의 기피 현상이 더 확산했다는 겁니다. 해당 의료진은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사건을 들어 의료계에서는 고의성이 없어도 법적 분쟁을 겪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고위험 진료와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 해소가 시급한 과제라며 필수 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료인에게만 과실치사죄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또 의료사고 발생 이후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한 자료를 의사 측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 환자가 형사소송 등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단체들은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사고 경위를 알려주고 자료도 충분히 제공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환자 입장하기 힘든 상황에 환자들이 굉장히 이제 울분이 있을 수밖에. 그래서 형사 이제 고소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제 의료사고 설명 의무법 그리고 입증 책임 전환법 이제 이런 것들이 먼저 논의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의료사고 특례와 함께 의료사고의 원인 규명을 더 철저히 하는 피해자 구제 방안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분쟁 조정을 하는데 감정 업무가 있는데 감정 업무를 더 활성화해서 의료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을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의사에 대한 특혜로 비치지 않으려면 민사소송과 분쟁 조정에서 의사의 과실을 기존보다 더 넓게 인정하고 의료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등 의사도 일부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개혁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보험료율은 정작 20년 넘게 단 1%도 움직이지 못했는데 이번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기정원 기자입니다. 2041년 적자 전환, 2055년 기금 고갈.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를 손대지 않고 그대로 뒀을 때 벌어질 일입니다. 개혁하자는 목소리는 진작부터 나왔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서 상황이 계속 나빠졌습니다. 정부는 3대 개혁 대상으로 꼽으며 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국회도 재정축의 시산 결과까지 독촉하며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더 오래 더 많이 내도록 한다는 방향은 어느 정도 잡힌 분위기입니다. 국회 연금특위사나 민간자문위원회는 59살까지 내던 것을 단계적으로 64살까지 내도록 가입 연령 상한을 늘리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계 최고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를 고려하면 반대할 명분이 적습니다. 노인 1.1명을 생산 가능한 한 명이 부양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죠.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OECD 어떤 국가도 이 노인 부양률은 대체로 보면은 한 55에서 60%입니다. 20년 넘게 동결된 보험료율도 올리는 건 확실시되는데 관건은 인상폭입니다. 재정축의 전문위원회는 여러 시나리오를 그리며 현행 보험료율 9%를 20% 이상으로 올릴 것을 제안했지만 국회에선 15% 안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만큼 올리는 것도 사상 최대 인상폭이라 정부는 조심스럽습니다.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 개혁 방안으로 이는 정부안이 아닙니다.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 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며 소득 대체율을 올릴 것이냐 여부, 즉 얼마나 받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더 내게 하는 만큼 더 받게 하자는 온정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맞선 형국입니다. 적절한 노후소득을 우리가 국민연금만으로 달성해야 되느냐, 그것은 또 다른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람들의 근로 유형이라든지 성격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다양하게 다르게 구성될 수 있고요. 국민연금법이 정한 국민연금 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한은 오는 10월 말.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겠다는 정부가 어떤 개혁안을 내놓을지 벌써부터 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사방 1000km 내에 다른 사람들을 찾기 힘들다는 곳, 눈보라와 얼음, 펭귄만 보이는 춥고 외롭고 위험하기도 한 곳, 바로 남극 대륙인데요. 이 오지 남극 대륙에 극지대를 연구하는 학자들 이외에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왜 이 남극을 찾는 걸까요? 오늘 별소리 다 듣겠네에서 그 이유를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15번째 별소리를 전해드리게 된 정종균입니다. 오늘은 남극의 천문대에 대한 별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남극 내륙은 지구에서 그 어떤 지역보다도 가장 건조한 지역입니다. 사하라 사막보다도 더 건조해서 하얀 사막이라고도 부릅니다. 남극 내륙은 아주 차가운 공기가 꽉 누르고 있어서 대기가 매우 안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번개나 천둥 같은 현상은 남극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극에는 그 어떤 문명 세계가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정하고 그리고 건조한 대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천문학자들이 남극에 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우리나라 남극기는 총 2군데가 있습니다. 1988년 남극반도 근방의 킹 조지 섬에 세종과학기지가 처음 세워졌는데요. 현재도 세종과학기지는 우주과학 관측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남극 빅토리아랜드 테라노바반 연안에 우리나라의 2번째 기지인 장보고 과학기지가 건설되었습니다. 극지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내 연구기관과 대학 등에서 2기지에서 우주, 기상기후, 생물, 해양, 지질, 지구물리 등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주과학자이기 때문에 관측 장비를 구축한 후에는 주로 실내에서 관측을 하고 컴퓨터로 자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남극의 추운 환경을 직접 맞부딪히는 일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남극 환경 속에서 필드아웃 하시는 다른 연구원들을 보면은 종종 심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극은 매우 제한된 인원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연구 분야를 상관하지 않고 서로 필요하면은 협력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렇게 보면 남극 과학의 임무는 협력 연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남극에서만 관측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천문 현상은 별의 탄생과 죽음을 관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 별이 탄생과 죽음은 하나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의사가 뱃속에 이제 태아를 보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근데 천문학자들은 태아별, 아직 우주 먼지 속에 쌓여 있는 원시별의 탄생 모습을 보기 위해서 초음파가 아닌 테라헤르츠 주파수로 관측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테라헤르츠 전파는 대기 수증기에 흡수되어서 지상에서는 관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남극 내륙 고원은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테라헤르츠로 별의 탄생 모습을 관측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남극이 별의 탄생의 산부인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별의 탄생이 있다면 죽음도 있겠죠. 태양 질량의 수십 배 이상 되는 큰 별이 내부 에너지가 더 이상 없게 되면 중력적으로 붕괴가 발생해서 블랙홀이 탄생하게 됩니다. 2019년 EHT-팀의 블랙홀 관측에 큰 역할을 한 것이 남극 망원경입니다. 현재 한국천문연구원을 비롯한 전 세계 전파 천문학자들은 2019년 블랙홀 사진에 이어서 블랙홀의 물질들이 빨려 들어가는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극의 전파 망원경 개수가 부족해서 동영상 촬영에 필요한 해상도를 얻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에 EHT 전파 망원경과 북극에 있는 그린란드의 전파 망원경이 연결이 되면은 블랙홀을 관측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극 내륙 고원으로 가면 사방 1000km 이상 나와 나의 동료 몇 명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남극으로 가는 목적이 개인의 성취욕이 아니라 인류에게 지구와 우주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을 전달해주기 위한 가치와 그것에서 얻는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이 미지의 곳으로 가는 길이 그것이 남극이든 우주이든
그 한 걸음의 가치에 공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별소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우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의사과학자와 관련해서 연속 기획 보도를 전해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리포트에서 담지 못했던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그 의사과학자의 중요성은 확실히 알겠는데 그 자세히 보니까 의사과학자라는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가 이 한 가지가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의사과학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의사과학자다 이렇게 하면 공통적으로는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요. 의학 관련 연구를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즉 MD, PhD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사과학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이 선진국에서는 임상의사인 과학자, 임상의사를 하면서도 과학자인 경우를 의사과학자라고 인식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이 부처별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과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예. 사실 좀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의과학자, 의생명과학자, 또 의사공학자, 연구의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양하게 붙여서 지원 사업을 해왔던 건데요. 네. 이렇게 용어의 차이가 있는 이유 역시 부처 칸막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동안 기초 연구의 지원과 육성은 이 교육부랑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아서 했었고 임상의과학이나 임상의학에 관련된 지원은 또 복지부가 해왔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미국은 뭐 국립보건원이라는 아주 커다란 이 기관이 의과학 연구라는 큰 틀 아래 다양한 기초 연구를 통합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과학자라는 개념이 하나로 정립이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취재를 통해서 현장에서 많은 의사과학자들을 만났는데 네. 이 의사과학자들은 연구 수행 능력을 물론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임상 그러니까 환자를 직접 보고 진료 현장에서 이 환자와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현장을 경험하는 것이 이 의사과학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의사과학자들은 다른 기초 연구를 하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환자 중심에서 임상적인 필요성을 먼저 파악을 해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연구를 하고 발전을 시켜서 결과물을 만들어낸 뒤 그 결과물을 거기 결과물에서 만들어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현재 의사과학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네, 이 우리나라에서 의대 졸업생 연간 한 3,300여 명 정도 나오거든요. 이 중에서 기초의학을 진로로 선택하는 졸업생들은 한 1% 미만,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밖에 예.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초의학을 선택한다, 이거는 뭐냐면 병원에서 인턴을 하지 않고 기초의학 연구 관련 이 대학원을 가는 네. 이런 경우를 선택하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하지만 이 앞서 설명했던 대로 임상 진료를 하면서 연구를 병행하고 있는 의사과학자 혹은 인턴 과정이나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다시 또 박사 학위로 받기 위해서 대학원을 가는 경우까지 있어서 사실 전체적인 큰 틀의 의사과학자다라고 하게 되면 그 숫자는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 전체 의사가 배출되는 수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실정이죠. 실제 의과대학원의 박사 학위 과정에는요, 이 의사 자격을 가진 지원자는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자연과학대나 공학 계열의 졸업생들이 이 의과대학원의 이 박사 과정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카이스트에서는 지난 2004년에 의과학대학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260여 명 정도가 졸업을 했는데 네. 이들 중에서도 의사과학자로 안착한 경우는 뭐 한 10% 남짓이라고 네. 하고요. 대부분 석박사 졸업 후에 다시 임상의사로 복귀를 해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과기부와 다르게 복지부에서도 연구 중심 병원이라는 거를 통해서 의사과학자와 비슷한 형태를 지원을 해왔는데 이 연구 중심 병원의 연구 인력, 그러니까 연구를 전담하는 의사 혹은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임상의사의 비율이 평균 한 36% 정도에 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적은 거죠. 그렇네요. 그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의사과학자가 많이 배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방식으로 키우고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좋은 예가 미국이고 가장 먼저 시작한 것도 미국이니까 미국의 예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미국은 일찍이 의사과학자의 중요성을 인지를 해서 체계적으로 뭐 지원해주고 양성하는 이제 그 정책들을 펼쳤고 그래서 의사과학자들이 많이
배출이 된 상태입니다. 네. 우선 1964년부터 MD와 PhD를 통합한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요. 이때가 뭐였냐면 당시 미 군에서 이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의 젊은이들을 모두 다 징집을 했습니다. 예. 의대생도 여기서 제외는 아니었는데요. 유일하게 병역 면제를 해준 프로그램이 바로 이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에 지원한 사람이라고 예. 합니다. 매년 한 100명 정도 당시에 이제 선발을 해서 2년 동안 의학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고 그들이 2년 동안 연구를 하고 다시 연구 현장, 그러니까 의료 현장에 나왔을 때 기초 연구와 임상 연구를 이어주는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 시작하면서 미국 생명과학계를 전체적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당시 지원을 받았던 의사과학자들 여러 명 중에 15명, 무려 15명이나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기도 했다고 하니까 뭐 그 결과로 입증이 된 건데요. 네. 그래서 미국은 현재 지금 미국 전역에 있는 의과 대학에서 MSTP라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메디컬 사이언티스트 프로그램, 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사 과학자를 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면 의대에서 전공의 또 교수까지 가는 어떤 단계별로 꾸준히 어떤 연구를 지원을 해주고 또 어떤 연구를 독립 연구로 할 수 있는지 이런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와 방향을 만들어주고 예. 지원금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원금 수도 굉장히 상당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물론이고 이 MD, PhD 과정을 하는 학생은 임상 실습 프로그램에서 우선 선택권을 부여받기도 해서 굉장히 유인책이 상당해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전쟁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 의사과학자가 탄생하게 된 계기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해외에서는 의사과학자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왜 의사과학자가 이렇게 적은 건지가 바로 그 문제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려는 사업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정부 지원 사업이 아예 없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대로 부처별로 각각 이름을 달리 또 기준과 개념을 달리 잡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뭐 당시 뭐 융합형 의과학자 아니면 뭐 혁신형 의사과학자 지원 사업 이런 식으로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꾸준한 육성과 지원이 연결되지 않고 중간중간에 단절이 됐습니다. 네. 그래도 뭐 사업은 아예 없던 건 아니니까 국내에서 의사과학자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이들이 이제 적은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우선 경제적인 얘기부터 하자면 임상의사의 경우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면 뭐 연봉이 거의 평균 2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임상에 가지 않고 대학에 남아서 기초의학 연구를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이 경우에 제일 잘 되는 경우가 교수로 임용이 되는 경우인데 이 기초의학 교수의 연봉은 임상의사의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죠. 네. 아무래도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나다 보니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또 병원에서 임상 진료를 보면서 연구를 병행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 개인의 연봉은 당연히 문제가 없죠. 하지만 여기에도 경제적인 불안은 또 생기는데 연구비 수주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연구비 수주는 단순히 인건비성 지원이 좀 많고 개인에게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관이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그 의사과학자가 연구를 하는 게 당장의 병원의 수익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다 보면 병원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진료를 안 할 수가 없으니 진료에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게 되면 연구의 시간이 부족해지고 연구의 질이 떨어지고 그러면 연구비 수주가 다시 어려워지는 이런 악순환이 돌면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건데요. 예. 이와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생 지원금을 주는 것과 별개로 연구비에 기관 지원비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관에서도 MD, PhD 학생을 선발을 해서 뭐 연구 자유 시간도 주고 진료도 할 수 있는 경험을 주는 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인 불안 문제도 있습니다. 네. 의대나 의전원에서 의사과학자를 만약 키운다 해도 국내에서 의사과학자가 된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극히 적다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뭐 대학교나 대학병원에서 교수직을 하는 것 이외에 이렇다 할 의사과학자의 활동 영역이 없는 겁니다. 국내에는. 네. 우선 그래서 뭐 국내에 우선 제약사들이 전반적으로 이 글로벌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로 취직을 해서 해외로 나가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과학자를 제대로 키워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의사과학자가 된 이들이 제대로 일할 곳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은 연봉과 또 불확실한 미래 등으로 의사과학자가 적다는 분석이신 것 같은데요. 최근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죠. 카이스트랑 포스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나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카이스트와 포스텍에는 의대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의사과학자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죠?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대학 모두 결국 의대를 만들고 싶다, 의대를 만들겠다 이런 뜻은 품고 있습니다. 우선 네. 포스텍을 살펴보면요. 포스텍은 의대와 병원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우는 거를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네. 우선 올해는 의과학대학원을 먼저 개원을 하고요. 나아가 연구중심 의대와 부속병원 건립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포항의 경우는 이 포항시 자체에 상급 종합병원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네. 지자체에서도 포스텍 안에 의대와 이 상급병원, 부속병원이 세워지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카이스트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현재 이미 의과학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운영 중인 의과학대학원을 의과학연구센터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 올해 말 우선 카이스트 의과학원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후 이 의과학원을 기반으로 오는 2026년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까지 확대 운영을 해서 단과대급의 의과학원을 운영하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이스트는 또 의대 교육을 위해서는 원래 부속병원이 법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부속병원을 새로 짓지 않고 국립의료원이나 원자력의학원 등 기존에 있는 국립병원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학교 모두 단순히 임상의사를 키워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임상을 바탕으로 공학하고 디지털 교육을 통해서 이 공학적 시각에서 이 연구, 사업화까지 이끌 수 있는 의사과학자를 키우겠다는 게 목표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단순히 그러니까 개원을 하는 의사가 늘어나지 않도록 커리큘럼에서 전문의 과정을 넣지 않을 생각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필요하다면 개원을 막을 법적 장치까지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곳의 명문 이공계 대학이 그 진정한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겠다라는 시도잖아요. 네. 그런데 의료계에서는 지금 이걸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과학계에서 추진 중인 과기의전원이나 연구 중심 의대를 반대하는 이유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의사과학자의 중요성, 뭐 육성의 필요성 이런 큰 틀에서 뭐 의료계 역시 굉장히 동의하고 있고 키워야 한다고 같은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한 이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어떻게 보면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이 만들고자 하는 이 연구중심 의대 또 과학기술 의전원은 결국 새로 의대를 만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의대의 정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서 많은 나라에서 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서 지원금을 나가고 그리고 임상 진출도 막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막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예. 또 임상 경험을 하지 않는 의사과학자를 만약에 키우겠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의과학대학원하고 뭐가 다르냐 의대를 꼭 나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거든요. 네. 의료계는 그래서 이 기존 의대에서 교육과정을 개편을 해서 학생 때부터 연구 기회를 주고 그렇게 연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의사과학자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하게 해서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이 지원을 단계별로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의사과학자 양성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방법은 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의사과학자 양성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현장에 나와서도 꾸준히 의사과학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혁신이 좀 더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네. 바이오 산업이 국가의 또 다른 국방력임을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보여줬죠. 앞으로 바이오 산업은 의사과학자가 주도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의 많은 지원과 제도적 마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양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구에서 최대 거리가 1억 킬로미터를 넘는 화성까지 가려면 현재 기술로는 최소 7개월 이상이 걸리는데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핵분열 기술을 이용해서 이 기간을 3분의 1로 줄일 로켓 엔진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발사된 역대 최강의 로켓으로 불리는 아르테미스 SLS 로켓. 50여 년 전 인류를 처음으로 달에 보냈던 세턴5 로켓의 연료 케로신보다 추력이 15% 더 향상된 액체 수소를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SLS 로켓을 비롯해
현재 로켓 기술로 화성까지 우주인을 보내려면 7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까지 우주 비행 기간을 현재보다 3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차세대 로켓 엔진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 분열을 이용해 로켓의 추력을 얻는 핵 추진 엔진입니다. NASA will partner with our longtime partner, DARPA, to develop and demonstrate advanced nuclear thermal propulsion, a revolutionary technology that will allow the United States to expand the possibilities for future human spaceflight missions. 핵 추진은 핵 분열을 이용해 섭씨 2,400도의 매우 높은 열을 만들어 이 열로 추진제를 가열해 분사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케로신이나 액체수소처럼 화학적 반응을 이용한 엔진보다 효율이 2배에서 5배 더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핵분열을 하면 그 발생하는 열이 그냥 화학적 반응을 연소를 할 때보다 나오는 열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하는 이제 추진제를 수소를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노즐을 빠져나오는 그런 운동의 에너지가 훨씬 더 운동의 에너지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나사는 50여 년 전 핵 추진 로켓 개발을 추진했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핵 추진 엔진이 상용화돼 화성까지 비행 기간이 3개월 내외로 대폭 줄어들면 우주 비행 중 우주 방사선 노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비행 기간 단축으로 식량 등 보급품을 줄일 수 있어 더 많은 과학 장비를 로켓에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사는 오는 2027년까지 국방부 산하 고등연구계획국과 함께 핵 열 추진 로켓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해상 풍력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NHK는 현재 일본 영해 안과 영토만으로는 충분한 풍력을 얻을 장소가 많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도 해상 풍력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제 조약에 따라 관련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방침인데 환경과 주변국에 주는 영향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국과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배타적 경제 수역 내 해상 풍력 발전 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일부터 오는 1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회의가 연이어 열립니다. 환경부는 7일과 8일 파리에서 열리는 OECD 환경정책위원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1970년 만들어진 EPOC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플라스틱 저감 등 국제 환경 문제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과 투자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어 9일에서 10일에는 OECD 탄소 감축 포럼 회의가 개최됩니다. 포럼에서는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등 가격 정책과 직접 규제, 금융 규제 등 비가격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고 통계 구축 및 모범 정책 확산을 위한 방안이 논의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챗GPT의 개발사 오픈AI의 미라 무라티 최고 기술 책임자는 챗GPT가 악용될 수도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무라티 CTO는 현지 시간 5일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챗GPT를 처음 내놨을 때 이렇게까지 큰 열풍이 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높은 인기는 일부 윤리적 문제를 불러일으켰다며 그런 AI 도구들은 오용되거나 나쁜 행위자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AI를 규제하는 것은 지금도 이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무라티 CTO는 규제에 나서는 정부의 개입이 혁신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우려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로봇이 건물 안에서 활동하려면 아직은 장애 요인이 많은데요. 정부가 문 앞까지 로봇이 음식이나 물건을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스마트 플러스 빌딩 구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건물 안에서 음식을 나르는 로봇과 방역 로봇이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로봇이 승강기를 타고 이동하거나 문턱이나 계단 같은 곳을 지나가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로봇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건물, 스마트 플러스 빌딩 개념을 새로 만들어 소개했습니다.
로봇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건물을 설계한다는 뜻입니다. 스마트 플러스 빌딩이 되면은 그 물건이 도로에서부터 사무실 앞에까지 또는 방 안에까지 로봇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어떤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로봇이 층마다 이동하며 종일 소독하거나 사람 도움 없이도 노약자를 돌보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전망했습니다. 그 노약자들께서 휠체어라든지 그 팔을 잡고 움직일 수 있는 보조, 바퀴가 달린 보조 로봇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 로봇들이 집 안에서만 사용되지는 않거든요. 집 밖으로 나가야 하고 다른 건물에까지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늘을 날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차세대 교통체계인 도심 항공교통 UAM 활용 방안도 공개됐습니다. 국토부는 스마트 플러스 빌딩이 완성되면 UAM에서 내리자마자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거나 UAM을 활용한 빠른 사고 대응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계획 구체화를 위한 협의체에는 건설사와 공공기관뿐 아니라 시행사와 자산운용사 등 민관 50여 곳이 참여했습니다. 다만 자율주행이나 UAM 상용화 시기와 연동해야 하는 만큼 도입 시점을 특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교육계의 화두 중 하나가 바로 에듀테크입니다. 정부가 2025년부터 전국의 초중고에 인공지능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미 AI 학습 시스템을 수업에 활용하는 학교도 적지 않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한 초등학교 수학 수업 시간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수학 수업 주제는 자료를 정리해 표로 나타내기입니다. 먼저 자료 수집부터. 맛있었던 급식, 제일 즐거웠던 체육놀이를 떠올리며 각자 가진 태블릿으로 투표하면 결과가 즉각 모니터로 표출됩니다. 이번엔 직접 표를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항목을 4개 정할 때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가장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걸 항목으로 전해주면 되겠죠? 나 체육 쓸게. 나 수영 쓸 거야? 나 바이오. 수영? 바이올린이 더 크지 않아? 수영이야. 수학 수업이지만 시끌벅적. 출발, 시계 방향으로 옆으로 돌아가세요. 자리를 이동하며 투표를 마친 뒤 모든 별로 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료 수집 기준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진다는 걸 스스로 깨닫습니다. 랜선이가 처음에 그 10개 적을 때는 수영이 제일 컸었는데 1개 적을 때는 수영이 좀 많이 작아졌어요. 계산은 수업 중간중간 각자의 태블릿으로 공부합니다. 진도는 제각각이지만 누가 몇 분 동안 학습했고 얼마나 맞췄는지 교사는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책으로 했을 때는 계산할 게 많아서 책이 더러워졌는데 똑똑스타문대로 하니까 되게 계산할 게 많이 없어서 쉬웠어요. 내가 참여하는 수업, 만들어가는 수업일 때 더 의미를 느끼고 조금 더 효과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온라인 도구들을 적극 사용해서 아이들 참여를 이끄는 편입니다. 교육부가 제공하는 AI 학습 지원 시스템 이용자는 20만여 명입니다. 중학교에서도 수학 교구가 가득한 수학 전용 교실을 만들거나 과정 중심의 서술형 평가로 수학 성적을 산출하는 등 단순 연산 작업이 아닌 논리력과 호기심에 초점을 맞춘 교실 혁명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한번 불이 나면 끄기 어려운 전기차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파에 충전 효율이 떨어지고 충전소가 부족한 문제도 있다 보니 전기차 업계에선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승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행 중이던 테슬라 전기 자동차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차를 물속에 담근 뒤에야 불을 껐습니다. 주차된 테슬라 전기차에서도 불이 났는데 소방 인력이 3시간이나 물을 퍼붓고 나서야 껐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며 진화가 어려운 전기차 화재 사고도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국내 전기자동차 업계는 화재 안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을 점검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전기차 충돌 시험을 진행할 정도입니다.
해외 업체들도 충돌 때 배터리 화재 억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연 자동차의 경우에는 바로 이 부분에 엔진이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 자동차의 경우에는 바로 이 지점에 금속 완충제를 갖춰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리튬 배터리로 가는 충격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금속 완충제를 정면과 측면 모두에 설치한 경우 화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전도 넘어야 할 고개입니다. 설 연휴 때 중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고속도로 충전소 부족과 긴 충전 시간 문제는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전기 시설들이 수도권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좀 정부에서 좀 확충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한파에 떨어지는 배터리 효율도 과제입니다. 업계에서는 보온장치 제공으로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옵션으로 적용되는 히트펌프를 국내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 한국에서는 기본 사양으로 적용했습니다. 히트펌프를 통해서 주행거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 업계가 소비자 불안을 잠재우고 대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올랐습니다. 특히 교통비는 출퇴근이나 통학을 하려면 꼭 써야 하는 쉽게 줄이기도 어려운 지출이라서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28살 직장인 오솔 씨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쌍문동 집에서 서초동 회사로 출근합니다. 독립을 미루고 부모님과 계속 함께 살면서 왕복 2시간 통근을 감수하는 건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집을 사거나 빨리 제가 자립을 하려면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출퇴근하는 게 더 도움이 돼서. 하지만 곧 지하철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소식에 걱정이 늘었습니다. 날마다 고정적으로 나가서 좀처럼 절약하기 어려운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면 돈 모으기는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월급이 오르는 건 한계가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 더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그리고 교통비 같이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서울시는 이르면 오는 4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최대 400원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뒤 승객이 줄며 적자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다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의 인상이라지만 시민들은 걱정부터 앞섭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과 식자재 가격, 외식비에 이어 택시비까지 껑충 튄 터라 허리띠를 더 졸라매기도 어렵다고 푸념합니다. 경기도에 살고 서울로 계속 통학을 하면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야 되는데 솔직히 알바비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가 교통비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요즘에 가스요금까지 지금 대폭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서민들에게는 정말로 죽어라 하는 것 같고. 고질적 적자의 원인을 손보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물가 상승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요금 인상을 단행하기보다는 무임승 같은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와 조금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원칙과 대책이 나온 다음에. 월급 빼곤 다 오른다는 말이 더는 농담이 아닌 요즘 서민의 발도 서민에게 부담되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Absolutely. We were really surprised and saddened to find this volume of material. So we don't know if it was ingested over time or if it was ingested in one sort of fatal swoop, but we do think it's likely that it contributed to the death of the whale.
뇌졸중 환자는 발병 첫 해에 우울증이 생길 위험이 커 초기부터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연구팀은 2010년에서 2018년 뇌졸중을 겪은 환자 20만 7천여 명과 뇌졸중이 없었던 대조군 29만 4천여 명을 분석한 결과 뇌졸중 발병 첫 해에 우울증이 발생할 위험이 대조군의 5.0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뇌졸중으로 중증 장애가 남는 경우 우울증 위험이 9.29배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중증 장애가 남은 65세 미만의 뇌졸중 환자의 우울증 발병 위험은 대조군보다 5.39배 높았지만 65세 이상에서는 발병 위험이 2.62배에 머물러 나이가 젊을수록 우울증 위험이 더 큰 것도 확인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초미세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증강현실 기반 내비게이션을 구현한 스마트 콘택트 렌즈를 개발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과 한국전기연구원 공동연구팀은 전기 도금 대신 초미세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렌즈 디스플레이에 마이크로 패턴을 인쇄해 증강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기술이 평면뿐 아니라 곡면에서도 패턴 형성이 가능하고 색상도 연속적이고 균일해 증강현실용 스마트 콘택트 렌즈 디스플레이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발한 기술의 주요 활동 분야는 내비게이션으로 렌즈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눈앞에 내비게이션이 펼쳐지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계속 변하는 영상 취득 환경에서도 신뢰도 높은 홀로그래피 영상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카이스트 장무석 예종철 교수팀은 공동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의 신뢰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리적 학습기관의 영상 복원 딥러닝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기술로 3차원 공간에서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적혈구의 회절 영상으로부터 적혈구 형태를 실시간으로 복원하는 것은 물론 암 진단법인 생검 조직의 영상 복원에도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영상 복원 기술이 의료 진단 분야뿐 아니라 군용 감시, 자율주행용 영상 등 광범위한 영상 기술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도요셋 운영에 필요한 위성 관제소를 에티오피아 아다마 과학기술대학교에 설치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천문연구원과 아다마 과학기술대학교는 우주과학 임무 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도요셋 부관제소를 설치해 도요셋 관측 자료 수신과 운용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천문연은 도요셋이 관제소 상공을 지나는 동안만 통신할 수 있어서 4개 위성을 동시 운용하기 위한 해외 관제소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아다마 과학기술대학교의 부관제소 설치 제안으로 약정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0kg 이하의 나노급 위성 4기로 구성된 도요셋은 지구 주변 우주 날씨의 변화를 관측하는 나노 위성 시스템으로 올해 3차 발사를 앞둔 누리호에 실려 우주로 갈 예정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챗봇 챗GPT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질문에 답하고 장문까지 가능해서 앞으로의 활용 가능성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AI 도구들은 그 편리함만큼이나 가짜 뉴스, 저작권 등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해 검증이 필요한 단계여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좋은 기술이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